여러분, 글자를 처음 써본 날을 기억하시나요? 베트남의 한 빈민촌. 그곳에 살던 13살 소년 리는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살아가던 소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운명 같은 만남. 한국에서 온 낯선 청년들이 건넨 단 한마디와 하얀 종이 위에 적힌 세 글자 린. 그 순간 소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이름을 한글로 써봤을 뿐인데요. 그게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형,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글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시 외곽. 정부도 지도에 잘 표시하지 않는 작은 빈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살고 있다고 표현했을지 몰라도 제게 그건 그냥 버티고 있었다는 말이 더 어울렸습니다. 새벽이면 잠에서 깨자마자 플라스틱 병을 주우러 다녔고 점심에는 더운 시장 골목을 따라다니며 작은 채소 몇 개를 팔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오든 해가 지든 하루 종일 발바닥은 더러운 물에 젖어 있었고 옷은 말라붙은 땀으로 늘 딱딱했습니다. 집이라고 불리는 곳은 양철 조각으로 얼기설기 엮은 구조물에 불과했고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 바가지가 바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정식으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두 동생을 키우기 위해 청소 일을 전전했기 때문에 제가 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종이에 직접 써본 적도 누군가에게 써달라고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제 존재가 세상에 증명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저를 부를 때면 저는 가끔 제 이름이 진짜 존재하는 이름인지조차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한 생각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저 오늘 하루 굶지 않고 잠드는 것, 동생이 아프지 않는 것, 엄마가 더는 우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제 삶의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시장 뒷골목을 돌아다니며 남은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말, 익숙하지 않은 억양이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하얀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어른들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한 명, 또래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청년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을 맞추며 웃었고 뭔가를 물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손짓과 표정으로 무슨 의미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린.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배낭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더니 연필로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저에겐 그저 낯선 기호처럼 보였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한글로 쓴 너의 이름이야. 한글, 한국에서 쓰는 글자야. 저는 놀란 눈으로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검정색 연필로 적힌 제 이름은 세상에서 처음 보는 그러나 왠지 따뜻해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말했습니다. 한번 써볼래? 종이를 건네받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글자를 따라 써봤습니다. 세 글자, 린. 그렇게 처음으로 제 이름을 스스로 써본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치 내가 처음으로 나 자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그 대신 웃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경험이 제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매일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종이를 주워다니며 그 위에 린이라는 이름을 수도 없이 써봤습니다. 나중엔 그 형이 가르쳐준 다른 글자들도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다라, 사랑, 한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걸 잘하게 되면 저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국 청년들 중에서도 유독 자주 저를 챙겨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준호 형. 그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에게 말을 걸었고 매일 저녁이면 간단한 단어를 하나씩 가르쳐줬습니다. 안녕, 고마워, 밥, 친구. 너무 어려워서 혀가 꼬일 때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 형이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린,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혹시 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학교라니
그건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 형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거기엔 장학금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너 이제부터 공부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늘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저 멀리 도시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죠. 저기는 나와 상관없는 세계다. 그런데 지금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제 눈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에는 확실히 적혀 있었습니다. 린, 중등학교 입학 허가, 한국 NGO 연계 교육 지원 프로그램. 처음 학교 교복을 입던 날, 저는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습니다. 반짝이는 하얀 셔츠와 단정한 바지, 책가방 하나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책과 씨름하며 한국어를 공부했고 처음엔 그저 쓰는 것이 좋아서 시작했던 글자가 점점 말이 되고 문장이 되고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입학한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 역사, 문화, 예절, 언어학까지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이 역사적으로 여러 교류를 나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저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한 대학에서 베트남 내 우수 한국어 인재를 대상으로 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 복무가 열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썼고 모든 서류를 제출하며 밤새도록 자기소개서를 다듬었습니다. 면접을 보던 날 면접관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꼭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처음 한글로 써준 나라입니다. 제 인생을 바꿔준 언어이고 저는 그 언어를 통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 가야 그 시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성을 면접관께서 알아보셨는지 몇 주 후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땅을 밟게 된 것이죠. 한국에 도착한 후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지만 제가 배운 한국어가 실제로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첫 수업을 받던 날이 왔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모였고 저는 그중 누구보다 자신 있게 발음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린 씨, 한국어 아주 유창하네요. 혹시 유학 경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제 인생이 한국어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어 교육센터에서의 첫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겉보기엔 자신 있게 말도 하고 듣기도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수업이 깊어질수록 제가 부족한 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급 문법, 관용 표현,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말투와 높임말 등은 외국인에게 있어 정말 험난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말이 통하는 것과 문화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존댓말의 개념은 넘을 수 없는 산같이 느껴졌습니다. 같은 문장을 상황에 따라 높이기도 낮추기도 해야 한다는 개념이 낯설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늘 베트남어식 직설적인 표현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주세요라는 말을 어느 상황에서는 정중하게 이것 좀 주시겠어요? 라고 바꿔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 좀 줄래? 라고 말해야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문장 안에서 조사 하나만 바뀌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글쓰기였습니다. 회화는 일상적으로 연습할 기회가 있었지만 논리적인 글을 한국어로 구성하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교육센터에서는 주 1회 에세이 과제가 있었는데 처음 받은 주제가 나의 고향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써 내려갔지만 문장 구조는 엉망이었고 문법 오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고쳐주셨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부족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정말 통역사나 교육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단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교육센터가 열기 전에 조용한 공간에서 하루 한 편씩 짧은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한 문장 쓰는데 30분이 걸리기도 했지만 매일같이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피드백은 공책에 따로 정리했고 고쳐 쓴 글을 다시 제출해 확인받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야말로 언어를 벽돌처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문화적 맥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수업 중에 진행된 역할극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주제는 직장 상사와의 회식 자리에서의 대화였고 저는 그저 정직하게 내 생각을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말에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무심코 던진 말투가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은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린 씨는 언어 실력도 훌륭하지만 한국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 말은 제게 큰 위안이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한국의 뉴스, 드라마, 책 등을 매일같이 접하며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정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드라마 대사 속 은어와 사투리가 어렵기만 했지만 자막을 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며 그 의미를 유추해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들의 삶에 스며든 한국어는 단어 하나하나에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단지 정보 전달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연결하는 언어라는 것을요. 이후로 저는 매주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통역 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제가 배운 한국어가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통역을 도왔던 경험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그때 처음 체감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나 암묵적인 규칙들에 당황할 때도 많았고 한국어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 작성에서는 늘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실패를 걸음 삼아 조금씩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센터에서의 6개월 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한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문법이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한국어라는 도구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성장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육센터 수료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NGO의 추천으로 서울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인턴 통역 고조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이민자들과 한국 사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고 제 한국어 실력은 실무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울의 생활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낮에는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저녁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반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 속도감 있는 삶이 때로는 숨막히기도 했지만 제가 그토록 원하던 삶이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노력한 만큼 보답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길을 묻기만 해도 친절하게 지도를 펴 설명해주는 사람들. 늦은 밤 지하철 안에서도 안심하고 책을 펼 수 있는 환경. 어디에서나 깨끗한 공중화장실과 정확한 대중교통. 제가 살아온 곳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한국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펼쳐지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무한한 신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자주 가던 김치찌개 전문점이었고 이른 시간이라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 없이 뒷모습만 보이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발음이 이상했나?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괜히 주변을 둘러보며 어색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조금 후 찌개가 나왔고 먹으려던 찰나 아주머니가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면 말을 조심해야 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아주머니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기분이 가라앉아 도서관에도 가지 못하고 숙소로 곧장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다 좋은데 아직도 외국인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구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떠올랐고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들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이상적으로만 본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커져 제 꿈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진짜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 며칠 동안 식욕도 없고 수업 중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선생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린 씨,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한참을 듣고 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주머니, 아마 당신 걱정한 거예요. 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걱정이죠? 혹시 그 아주머니가 무뚝뚝하고 말이 짧았죠? 그런데 그 식당 자주 가던 곳이라면서요. 보통 한국에서는 익숙한 사람에게 더 편하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발음을 잘하면 오히려 어디까지 이해할까 조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그날 표정이 어땠는지 기억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날 아주머니의 표정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어렴풋이 그녀가 음식 나올 때 찌개에 고명을 더 얹어줬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고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안의 작은 불안을 현실보다 크게 키워서 누군가의 진심을 오해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레 자리에 앉자 아주머니가 익숙한 얼굴이라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래? 그 목소리는 그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 속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요. 아주머니, 지난번에 고명 더 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좀 피곤해서 말투가 그랬을 거야. 미안했어. 근데 너 한국말 잘한다. 웬만한 한국 사람보다 정확해. 그날 그 식당에서 먹은 김치찌개는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단지 국물의 온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퍼져나오는 위로 같은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움을 가지고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저처럼 이름조차 스스로 쓸 수 없었던 아이들에게 한글이라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사명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받은 이 언어의 따뜻함을 다시 세상에 나누는 일. 귀국하던 날 저는 인천공항 면세점 한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여행객들 속에서 홀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제 가슴은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13살,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모르던 소년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오직 한글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호찌민 외곽의 작은 마을, 시간이 멈춘 듯 여전히 좁은 골목과 먼지가 날리는 흙길, 신발 없이 웃으며 달리는 아이들. 제게는 너무 익숙한 이 풍경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처음이라는 선물을 줄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작은 교실을 하나 열었습니다. 벽돌로 된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종이와 연필, 그리고 가, 나, 다부터 시작하는 글자들이 교실을 빛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수줍어했지만 곧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10년 전 하얀 종이에 린이라는 글자를 처음 써봤던 제 자신을 떠올렸고 가슴 깊이에서 또 한 번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쓰렘, 제 이름도 써주세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한국어는 진짜 신기해요. 아이들의 말 한마디, 반짝이는 눈빛 하나하나가 제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존재한다는 감각을,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선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언어의 힘, 그 아름다움을 이 작은 마을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학교, 청소년 센터, NGO 단체들과 협력해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 개설했습니다. 각 마을을 돌며 워크숍을 열고 한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치인 질서, 배려, 표현의 자유로움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베트남 현지 방송국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촬영 당일 저는 카메라 앞에서 묻지도 않은 질문을 먼저 꺼냈습니다. 여러분, 한글이 왜 특별한지 아시나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글자는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글은 사람의 입과 목소리 구조를 분석해 만든 사람을 위한 과학입니다. 제가 글을 몰랐을 때 그 누구보다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구조 덕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한글은 가장 인도적인 문자입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저는 여러 대학교와 기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고 한글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마운 사람 한 명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준호 형, 그때 제게 처음으로 한글로 이름을 써주셨던 그 사람. 형, 기억나요? 제가 린이라는 이름을 써보고 웃던 그날.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그 웃음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형, 덕분에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짧았지만 제 가슴을 따뜻하게 덮었습니다. 리나, 넌 내 자랑이야. 너처럼 잘한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꿀 거야.